20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중점 국정과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관련 현안이 첫손에 꼽혔다. 올 하반기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 충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외의 상황으로 경제 안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은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까? 20대 국회에 대해 국민들은 한결같이 경제 현안에 귀 기울이고 민생 해결에 지혜를 모아주길 희망한다. 이게 이제 가계 경제를 어떻게든 긴축 재정을 하려고 해도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웬만하면 최저임금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죠. 잘 사는 돈 더 잘 살고 못 사는 돈 못 살게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는 가능할 것인가? 20대 국회에 바란다. 제2부 기로에 선 한국경제해법원에서 그 방안을 모색해본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2.6%로 사상 최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올 4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2.5%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계 경기 침체 속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대 국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개원 특집 20대 국회에 바란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산적한 경제 현안을 진단하고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2부 경제복지편입니다. 먼저 함께 이야기 나누실 의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경제복지 분야 의견 나눠주시기 위해서 한양대학교 이상빈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여야 3당 모두 경제 안정, 민생 회복, 기치를 크게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라 할 수 있는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를 짓눌러서 소비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국회의원님들께 1,2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해법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부채 1,200조 원 시대 문제점 해법 어떻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긴 한데 김종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1,200조를 다 없애야 되는 건 절대로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 가계부채 속에는 일생 집을 마련하겠다는 젊은이들 또는 직장인들의 꿈이 담겨 있는 숫자입니다. 예. 문제의 본질은 질이죠. 악성 부채가 문제고요. 부채의 질. 네, 근데 최근 들어서 경기 부양 체계 일환으로 좀 완화가 저금리 기조가 완화되면서 대출이 늘어난 건 사실인데요. 대부분 부동산 담보 대출이고 또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한 금융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그 한계 상황에 몰린 그 부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채를 고정금리로 전환한다든가 또는 질적 개선을 해서 좀 연장을 해준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오고 있고요. 억지로 총량을 규제한다든가 하면 이게 또 풍선 효과가 생겨서 또 고금리로 제2금융권으로 취약계층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은 절대 1,200조라는 금액이 아니라 그 내용이고 품질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질을 잘 관리해 나가면 큰 문제는 그리고 관리가 것이다. 지금 잘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운열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는 2016년 3월 말 현재 1,224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김정석 의원 말씀대로 규모 자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질이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우리 가구를 5분위로 이렇게 쭉 해보면 하위 2분위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가구가 한 15% 정도, 그럼 1,777조.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인데요. 네. 이분들이 좋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만 있으면 빚이 많다는 게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되게 그 비정규직 일자리라든지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의 생활 능력이 과연 뒷받침이 될 거냐. 네. 이게 가장 큰 복병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역시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그런 네. 말씀이시겠죠? 예. 박주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근본 이유가 기업 소득은 늘어났는데 가계 소득은 줄어든 때문이거든요. 네. 흔히 말하는 기업은 부자가 됐는데 국민은 가난해졌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게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좀 부채 수도 정책이라고 이제 요즘 부르는 그런 정책 기조를 견제왔죠. 금리를 낮추고 LTV, DTI 같은 그런 대출 규제 완화하는 그래서 이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서 경기를 활성화하자 이런 이제 그런 정책을 했기 때문에 서민들은 쓸 돈이 없어서 빚을 내고 중산층은 무리하게 집을 사기 위해서 빚을 내고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소득 증가보다 부채 증가가 1.8배나 더 많이 이제 늘어난 좀 기형적인 현상이 됐고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쓸 돈이 없어서 빚을 낸 이분들은 이제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에 엄청 높은 이자의 그런 돈을 빌리면서 신용 위험에 처해진 그런 채무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350만 명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위해서 무슨 부채 상환 연기, 부채 감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그분들을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이자율 상한을 지금 34.9%인데 25%로 낮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특히 이제 중산층이 이제 빚 증가하는 것을 물론 이제 이 부동산 담보가 있다라고 하지만 더 이상 이게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 LTV, DTI를 다시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역시 국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겠죠. 이상민 교수께서는 이런 1,200조 원 가계부채 문제점 해법 간단히 어떻게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도 이 가계부채는 너무 줄여도 곤란하고 또 너무 늘어나도 곤란하고 그런 좀 딜레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우리가 가계부채를 급속하게 줄이면 소비가 또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면 경제가 침체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또 소득이 줄고 소득이 줄면 또 빚을 더 늘려야 되고 그래서 이 부채 관리는 우리가 줄이지도 말고 그리고 늘리지도 말고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소득 증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이 가계부채를 이렇게 늘려나도록 하는 그런 우리가 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렇죠? 최병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앞에 의원님들이 양보다 질이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양도 문제라고 봅니다. 양도 문제다. 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잘들 아시다시피 신흥국가 중에서 GDP 대비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가계부채라는 것이요, 우리가 되게 중산층 이상들의 가계부채는 별 문제가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좀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고 소득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대개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주택담보와 관련된 이 가계부채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담보 그랬을 때 대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냉각이 됐을 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집값이 이제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러니까는 그 중산층 이상으로까지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불이 번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금융위기 이전 10년 동안에 가계부채를 주도했던 것들이 대개 중산층 이상, 중상층들이 대개 가계부채를 크게 증가시켰어요. 우리 흔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양도 굉장히 이제 걱정스럽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계형 가계부채들, 그러니까 이 빚을 내 가지고 빚을 갚는 그러니까 채무 노예에 이제 빠져 있는 이런 가게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질의 이제 문제 측면이겠는데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는 터지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터지기 않기를 바라는 이런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터지고 나면 그때는 수습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전적으로 사실 그러니까 제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먼저 대책을 강구해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우리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또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한번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현재 이제 전세로 있는데 뭐 매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또 이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뭐 막막하죠 사실은. 솔직히 행복주택도 있고 많은 그런 주택 정책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조건적인 부분들에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을 대출받아서 샀는데 대출금을 갚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 되면서 학원비까지 늘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가게 부담이 될 줄은 생각을 못했는데 월세도 워낙 비싸고 그렇다고 전세도 알아보기 쉽지 않아요. 임대주택 그런 국가에서 하는 지원하는 LH 사업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제도에 빌려서 제가 이제 뭐 집을 구하고 있어도 막상 그거를 지원해준 집도 얼마 없을 뿐더러. 네, 지금 보신 대로 집 문제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젊은이들 그렇죠? 월세는 비싸고 전세는 얻기 어렵고 참 쉽지 않습니다. 주거난 대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원효 의원께서 먼저. 특히 아까 그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지금 소득 대비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40%가 넘게 되면 그걸 한계 가구라고 그럽니다.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134만 가구거든요. 아, 가계 부채 관련해서.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주택 관련된 부분은 저희 생각에 지금 우리 공약 중에 하나인데 국민연금에서 우리가 국민 안심 채권이라는 거를 국채금리 수준으로 발행할 한 2% 정도로 발행이 되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층이나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임대소득 그 비율이 한 8% 정도 상환 비율이 되는데 네. 이걸 한 4% 정도로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어차피 국민연금이 전체 500조 중에 100조가 지금 국채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를 이런 국민 안심 채권으로 돌려서 그런 저소득층이라든지 한계 가구에 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뭔가 국민들의 전세난, 뭐 월세난 해결해 보자 이런 말씀이신데 박준희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한 9년 만에 전세가가 2배로 뛰었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이제 비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출 지원, 전세자금 대출 지원, 요즘은 이제 월세가 되니까 월세 대출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보증금을 나중에 받으니까 그거를 갚으면 되지만 월세 대출을 하면은 그게 나중에 결국 그 돈을 다 그대로 갚아야 되는 돈이 돼서 빚이 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뭐 사실은 이제 대출해주고 나중에 상환하고 그 행정 비용이나 상환하는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면 저는 그 월세 대출을 해줄 게 아니라 주거 급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 급여를요? 네, 주거 급여를 지금 이제 80만에서 100만 정도 가구의 그 이제 수급자인데요. 그거를 2배로 전폭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임대주택을 지어도 그냥 분양을 해버리거든요. 저는 분양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걸 재고량을 계속 늘리고 대신에 지금은 이제 그 임대 기간이 20년, 30년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수요자는 너무 많은데 한 사람이 그걸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량을 계속 늘린다는 전제 하에 5년마다 그 수요자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요즘은 1, 2인 가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 2인 가구를 위한 공공 원룸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임대 아파트는 뭐 큰 단지를 형성을 해야 되지만 공공원룸은 뭐 시내에 있는 그런 무슨 초등학교 폐교 위기에 있는 초등학교로 활용한다든지 네네. 아니면 관공서를 용적률을 올린다든지 뭐 유수지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많이 이제 짜투리 땅을 하게 되면 되게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서 있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점에서 그런 다양하게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임대주 늘리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형태로 가야 된다. 주거급여 확대하고요. 예. 김종석 의원께서. 그러니까 지금 주거난의 본질은 이제 서민들의 주거난이죠. 그렇죠. 뭐 큰 집에 있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걸 국가가 굳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전셋값이 이제 급등을 했죠. 그리고 그러다 또 저금리 상황하에서 이게 자꾸 이제 전 월세가 이제 매달 현금이 나가는 부담으로 느끼는데 사실은 전세금을 빌리든 자기 돈을 쓰든 어쨌든 기회비용은 또 상당 부분 나가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월세든 전세든 상승을 막으려면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임대주택을 계속 대량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공급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월세 공급량이 지난 2년 동안 통계를 보면 계속 늘어나면서 월세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책을 계속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그 최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하자고 하셨는데 그것도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여기에 민간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예. 유도해서 뉴스테이도 뭐 그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행복주택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집이나 짜투리 땅에 임대 사업자들을 예. 전형적으로 유도해서 임대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 서민들이 이 큰 목돈 가지고 전세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 능력 내에서 월세로 사는 것이 결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유학 갔을 때 그 현지에서 렌탈 아파트가 없었으면 저 유학 못 갔습니다. 만약에 한국 같은 나라였으면 제가 몇만 불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다만 한 달에 몇백 불씩 내면서 얻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다는 게 그게 한국의 월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월세만 안정이 된다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를 안정시켜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민간 사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습니다. 그런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최병훈 교수께서는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좀 주거난의 뭐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앞에 가계부채와 더불어서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죠. 뭐 일자리만 괜찮다면 뭐 사관에 나갈 수 있고 능력이 부담이 있어도 생기니까요. 괜찮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두 번째는 아까 이제 김종석 의원님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저소득층이 이제 문제라 하는 걸 우리 다들 공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과연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임대 사업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는가 저는 이렇게 한번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민간 임대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 압박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압박이 심해가지고 서민들이니까는 사실 기초적인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캥거루족 같은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월 평균 급여가 소득이 그러니까는 이 기초 생활 정도를 해결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한테 이제 그러니까 의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집을 안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위 20% 저소득층들 보게 되면은 전체 그러니까 소비 지출액 중에서 한 41% 이상이요 주거비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과연 민간 임대사업자한테 의존을 해가지고 그 주거 비용을 넘겼을 때 하위 20% 저소득층 계층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되게 주거급여라는 것을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그 위에는 차상위 계층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하위 20% 소득 계층까지는 사실은 정부가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에너지 보조까지도 사실은 해줘야지만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역시 주거 보조를 많이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이상민 교수께서는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주택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율 배반적인 면이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주택은 우리나라 거주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산 정직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재산을 정직하자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고 그런데 이제 집값이 떨어져야 또 주거 목적으로는 좋은 거고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도 걱정, 떨어져도 걱정 지금 이런 우리나라의 입장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한국 경제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본을 한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가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빈집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집값은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전세값이 우리 보통 주택값이 80% 90% 된다는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집을 안 사겠다는 뜻이 또 강하거든요. 집을 사면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금리 영향도 있는 그런 면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제는 그 주택이 주거 수단으로만 돼야지 재산 정직 수단으로 이제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집은 이제 소유하는 개념이 아니고 집은 이제 거주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대답이 이제 공공주택 건설을 이제 활성화시키자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다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재정이 이제 그걸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공공이 다 나서야 되는데 재정이 그 모든 것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민간의 그 업자가 좀 들어가서 같이 이제 부담을 나누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민간과 이제 재정이 같이 이제 공공임대주택 이런 것을 다시 임대주택이 되겠죠. 그래서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뭐 어느 한쪽에 한 부담시킬 수가 없네. 이거 함께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겠죠.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공통적인 바로 그렇습니다. 집값이 높아도 예를 들어서 월세 부담이 되어도
일자리만 많고 소득만 좀 있으면 큰 문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합니다. 그렇죠? 네, 많은 대학생들이 일자리 찾지 못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노년층은 노후가 매우 불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에 해법 뾰족한 건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좀 해법을 제시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박 의원께서 먼저. 예. 예, 그러니까 최근에 그 통계청하고 민간경제연구소가 청년 실업률이 뭐 9.7%다, 뭐 34.2% 이런 논쟁을 했었어요. 예, 근데 예. 그 이제 통계청은 이게 국제 기준에 맞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청년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사실 그 민간경제연구소의 결과가 더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훨씬 체감한 건 높죠. 네, 예. 근데 청년 실업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게 스타트가 되지 않으면 이후에 내내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실업에 비해서도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다행히 취업이 된 경우조차도 지금 청년 일자리의 35%가 비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해법은 지금 다들 상위에 한 5 내지 10%의 좋은 일자리를 가기 위해서 뭐 몇 년간 취준생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나머지 90% 이상의 일자리들이 다 너무 다 별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에서 20, 30% 적어도 20, 30% 괜찮은 안정적인 이런 정규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 영역에서 네. 지금도 사회 서비스, 뭐 복지, 교육 관련된 서비스들이 그냥 다 사실은 예산 지원을 하는데도 그게 다 민간에 돈을 뿌리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서비스직은 120만 원 받으면서 이제 근속연수가 3.7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회 서비스 공단 같은 걸 만들어서 적어도 연봉 한 2,500 정도 되는 적어도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야 결국은 그 공공 서비스의 질도 높아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한편은 중소기업이 이제 대부분의 그거를 차지하 고용을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이제 경쟁력이 강화돼서 좋은 일자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그냥 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었어요. 뭐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외국인 근로자를 뭐 더 데려온다, 규제를 완화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중소기업에 있는 근로자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그런 이제 지역의 대학도 붙여주고 뭐 정부 출연 연구기관도 붙여주고 돈을 많이 그 쏟아 부어서 거기에서 연구개발 교육 훈련들이 되면서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도록 집중 지원하는 그게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공부문과 함께 중소기업 부문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종석 의원께서 뭐 그렇죠. 네, 수가 그러니까 있으신지요? 청년 이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쉬운 일이었으면 전 세계 나라들이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씨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묘방이나 왕도는 없어요. 예. 본질에 충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없는 일거리가 없는데 일자리 만든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해도 될 일 쪼개서 하자. 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줘서 강제로 일자리 만들자. 글쎄요, 그거 지속 가능한 해법이 아니고요. 예, 예. 본질적으로는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요. 일거리라는 게 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왜 기업들이 하다못해 작은 포장마차 주인이라도 왜 사람을 안 쓰려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네, 네. 사람 쓰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네. 또 같은 월급이라도 이 돈 주기가 아까우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용된 사람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자기 받는 월급값을 하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그냥 막 일감이 몰려오고 예. 그러면 쓰지 말래도 쓰고 비정규직 쓰라고 그래도 정규직 쓸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은 경제 회복 그리고 고용 제도를 보다 좀 고용 친화적으로 그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사람 쓰는 것을 선호하게 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이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에서 좋은 그 정규직으로 뽑고 싶은데도 네. 안 가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정책위에서 이 좋은 직장 인증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가서 경력 개발을 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직장인 거를 좀 제3자가 예. 인증을 해주자. 그래서 그 좋은 중소기업에는 좀 유능한 젊은이들이 네. 지원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정보 제공을 한다든가 또 제일 안타까운 측면은 뭐냐면 대졸 이후에
한 30대 초반까지 이게 취업이 안 되면 점점 취업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취업 훈련이나 또는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계속 이어서 새로운 기술과 시장 환경 변화에 적응하게 해주는 그 서비스 이런 거는 전 국가의 영역이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서비스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규제 프리존 같은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들이 일거리를 많이 늘리고 사람을 뽑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20대 국회에서 저는 아주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요. 활성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최원희 의원께서는 네, 다 두 분이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임금 구조 개혁과 고용 구조 개혁을 통해서 전체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금 구조, 고용 구조 개혁이요. 네.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뭐 한 30-40만 개 정도 가지고 지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노동 개혁을 지금 한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정석 의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여당은 항상 고용의 유연성만 강조를 합니다. 고용을 쉽게 해고할 수 있으면 기업이 사람을 많이 쓸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근로자 단체가 수용을 못 하지 않아요. 그렇죠. 또 야당의 경우에는 항상 고용의 안전성만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영자들이 수용을 못 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인건비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고용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가 임금의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고용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또 고용의 임금이 중요하다. 그러면 고용의 유연성을 받아들여야 기업이 살아요. 기업이 있어야 근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 지금 그 1930만 근로자 중에서 노조에 가입한 분들이 한 10% 정도, 한 200만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정치권에서는 한 200만 노조에 가입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보다 더 우리 정치권이 솔직하게 이런 분들한테 우리 사회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실업의 문제고 청년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 섹터들이 어느 정도 임금의 수준을 희생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거. 제가 그걸 이제 임금의 구조 조정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는 임금의 구조, 고용 구조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정규직은 좀 안정된 자리잖아요. 비정규직은 불안정된 자리고. 그럼 경제 논리로 보면은 위험이 높은 곳에 수익이 더 많아야 된다면 사실 비정규직의 인건비가 정규직의 인건비보다 높은 게 정상입니다. 그런 구조로만 만들어주면 취업하는 사람이 내가 정규직으로 갈 거냐 비정규직으로 갈 거냐를 선택권이 나한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기업이 그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업은 임금 적게 주고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늘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주면 뭐 내가 취업을 하는 학생 입장에서 우리 집은 좀 뭐 재산이 좀 있으니까 나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직장이 좋다. 그럼 임금이 낮더라도 정규직을 선택하는 거고 나는 지금 소득이 중요하다. 그럼 고용이 좀 불안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개편이 와야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이 비정규직의 문제, 고용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대부분의 일자리 중에 90%가 민간 섹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떻게 하든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조건 내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일자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창출을 해요. 88%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렇다고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 관행에서 중소기업이 적정한 이윤이 보장되도록 이 거래 관행이 만들어지도록 그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 임금 이런 거에서 뭐 안정도 되고 고임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이 되려면 역시 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비정규직 관련해서 당연히 우리가 빼놓지 않고 얘기해봐야 할 부 중에 하나가 그 비정규직의 안전 문제입니다. 우리가 서울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서 봤죠. 하청, 재하청으로 가면서 모든 안전에 대한 부담은 다 최말단에 있는 재하청 근로자가 지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처우와 안전 관련해서 이 부분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원께서는 어떻게 그런 점이 좀 신경을 어떤 참 점이 신경 써야 된다고 보시나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결국은 노동 행태에 따른 어떤 부산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만약 그거가 그 정규직 일자리로서 그 자리를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뭐 시간에 쫓기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라면 먹어가면서 일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고용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고 지금 이제 대부분 그 일자리가 파견 근로자들이거든요. 네. 파견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파견을 하는 회사도 책임 안 지고 파견을 받는 회사도 책임을 안 집니다. 예, 예. 이 자체를 어떤 법의 형태로라도 바꿔가지고 예. 정말 이 사람들이 그 안전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이제 규제 완화라는 게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이 되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규제를 강화해야 됩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일반 기업의 뭐 가격 문제라든지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율화를 많이 하지만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규제를 강화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지원 의원께서. 예, 제가 그 국민의당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청년 근로자 사망 사건 특별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위원장으로서 네, 활동을 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사실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안전 업무를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여야에서 다 그런 법이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법하고 연계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처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새누리당에서도 그 기간제법 파견법에서 안전 업무는 제외해야 된다라는 네. 법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리해서 바로 좀 통과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그 안전 업무를 이제 외주화하지 말고 직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공과 민간을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민간 기업에게 하청을 하지 말라라고 강제하는 건 일정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하지만 공공에게는 그거를 부과할 수 있거든요. 벌써 서울시는 약속을 했습니다. 직영화하겠다고 외주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약속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재난 관련 뭐 그 기본법에다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이런 생명 안전 업무는 직접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예. 되거든요. 예. 그것도 저는 이제 여야 간에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예. 좀 처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본적으로 좀 법을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도 분명하게 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참 안전 문제 중요합니다. 네, 특히 그럼요. 지금 구역 사고는 불행한 일이지만 네. 그걸 계기로 뭔가 좀 바뀌어야 할 텐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이 구의역 사고라든지 또 뭐 비슷하게 가스 사고 이런 데서 이 문제가 왜 생겼나 다 보면 규제가 없어서 사고가 생긴 게 아니죠. 네네. 있는 규제가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구의역도 보면은 2인 1조로 하게 돼 있어요. 규정은. 예. 그걸 어긴 거죠. 그리고 그 고치러 나가기 전에 그 관리자한테 얘기를 하고 가게 되는데 그것도 신고를 안 하고 갔고. 네. 그래서 이러한 있는 규정이 안 지켜지는데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었고 직영기업 직원이라고 했더라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산업재해고 안전 규정을 안 지키는 네. 이 안전 불감증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지 이것을 직영으로 바꾸면 사고가 안 날 것이다. 뭐 일부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정책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좀 고용제도로 바꾸면은 그럼 사고 안 날까요? 아닙니다. 직영하는 기업 내에서도 안전사고는 나고 산업재해는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것은 안전 규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하고 그것을 계속 엄중하게 집행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해야지 고용제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2인 1조로 하게 돼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제일 말단 직원이 그 뜯고 앉아 있으면 또 사고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문제 본질을 좀 정확히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 의원님도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청년 일자리 문제, 또 비정규직 처우, 또 안전 대책 이런 것도 다 이제 연관되실 텐데 물론 이제 뭐 다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최병 교수께서는 이런 문제 어떻게 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든 비정규직 처우 문제든 간에요. 저는 청년 일자리와 동전의 앞뒷면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요. 아까 이제 김 의원님께서 직영을 한다고 해결되냐 그러는데 공기업들 경영 효율화 차원 속에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청을 주다 보니까는 임금 절감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만큼 안 뽑은 거예요. 안 뽑다 보니까 적은 인원이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생겼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특히 더군다나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노조
노조 가입률도 굉장히 그러니까 1.5%면 안 될 정도로 협상력을 그러니까 사실 제고를 시켜줘야지만이 그리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라든가 동일 처우를 해줄 수 있게 근로기준법이 명확히 해야지만이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비정규직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정규직 고용구조도 바꿔야 되고 근본적인 교육 방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이상민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우리가 결국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지금 가장 우리 지금 문제가 양극화잖아요. 사회 양극화 문제를 많이 거론하는데 그 양극화가 생기는 이유가 이제 자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자산이 없는 사람, 재산 그런 식의 양극화가 아니고 우리 가계 소득의 대부분이 임금 소득이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지금 대두하고 있다. 이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는 되도록 힘들고 위험한 일을 좀 시키고 있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뭐 찬밥 덤밥 가릴 거 없이 고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낮은 임금으로도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극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나오죠. 금수저, 흑수저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게 정말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 사회 이런 심각한 양극화 문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뭐 연금 강화라든지 공적 연금 강화라든지 이런 것도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우리가 접근해야 할지. 그 기회균등이랄까요? 그러니까 그 신분의 대물림을 막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 가치는 사실은 보수 가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새누리당은 공약에도 그랬고 정강에도 있고요. 아주 명백하게 있습니다.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박탈되어서는 안 된다. 그건 저희가 아주 종교적으로 믿는 새누리당의 기본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 기회균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국비 유학을 확대한다든가 국비 장학생 제도를 확대한다든가 또는 이 직업 훈련을 강화해서 그 고등학교만 나오더라도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도록 마이스터 제도를 강화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 어떤 그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기회의 사다리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이 이 금수저 흑수저로 요즘 논의되는 이 사회 계층 분화의 문제의 해결이고 이 문제가 2, 3년 사이에 형성된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형성된 문제라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그 못지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거다. 꾸준히 정파와 정권을 넘어서 추진해야 하는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확실한 어떤 대책을 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게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을 통해 보면 분노가 있는 거죠, 젊은이들. 그렇죠? 우리가 다 얘기하셨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가 된 거는 과거에는 재산소득의 차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동산이 한 100평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근본적인 차이가 났는데 최근에 이 원인은 뭐냐? 결국은 임금소득입니다. 큰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가느냐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가느냐. 대기업의 정규직으로 가면 월급이 100이라고 그러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으로 가면 40%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돌아가서 좋은 일자리 또 정규직을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이게 많이 만드느냐. 이게 근본적인 우리 사회 흑수저, 금수저 문제도 해결하는 길이 아닐까. 사실 이제 양극화가 세계화로 인해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된 탓이 크다. 이렇게 민간 영역에서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사실 필요한 곳에 가기보다 여전히 우리 예전에 잘 나가는 장남을 밀어주는 방식.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기재가에 소속이 돼서 기재부에게 좀 그런 요청을 드렸어요. 우리가 양극화 해소를 한다. 양극화 해소가 가장 중요한 목표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말은 열심히 하지만 그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달라. 구체적인 수치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요. 뭐 조세 감면제도, 대기업 혜택 가는 걸 좀 정리를 한다든지, 부자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그런 공제제도를 좀 정리를 한다든지, 예산이 어쨌든 필요한 곳에 더 가게 한다든지 이런 거를 다 알아서 만들어 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곳에는 굳이 지원이 필요 없는데도 맞습니다. 오히려 네. 지금은 지원이 그런 곳에 집중돼 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해설위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는 게 되는데. 잘하는 예, 곳에 줬을 때 알겠습니다. 효율성이 낮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공공 영역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거는 네. 뭔가 그게 들어감으로써 부가 되는 새로 만들어지는 효과를 봤을 때는 항상 더 어려운 곳에 집중했을 때 그게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들 얘기를 좀 해보죠. 기업들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기업들 구조조정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우조선이나 여러 가지 조선사들 지금 수조 원의 국민 세금이 좀 지원돼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는 조선 해운이지만요. 예.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기업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기업을 우리가 한계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기업이 주로 구조조정 대상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금 현재 한 3,500개 정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청 많네요. 네,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뭐 조선 문제 해결하면 구조조정이 끝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되어 있지만 지금 네. 굉장히 앞으로 많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네. 예. 우리가 학계에서는 2010년부터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역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때까지는 뭐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분초를 다투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분명한 원칙과 절차를 만들어야 국민이 들어가는 이 세금이 최소화될 수 있을 거고 예. 그런 과정에서 책임 물을 건 분명히 묻는 그러한 관행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대주주들이 회사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즐깁니다. 네. 1년에 100억, 200억씩 가져가고. 문제가 생기면 다 이걸 사유로 떠넘기거든요. 네. 나 몰라라 해버리고. 네.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유와. 네. 이제 더 이상 우리 국민이 그걸 용인해서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절차와 원칙 네. 이걸 잘 세우는 것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네. 그리고 구조조정이라는 게 우리 산업 구조를 선진하는 굉장히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뭐 구조조정 필요하고 또 지원도 때론 필요하지만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박 의원께서는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요즘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일 분노하는 것이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네. 방산비리 같은 이런 그러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걸 오히려 그 나라의 안보를 해치는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정관예우와 낙하산.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대기업, 부실 대기업에 온통 비리와 특혜로 점철이 돼 있는 여기에다가 수조 원씩을 계속 돈을 쏟아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 그거 못 막을 거면은 야당 그만두라고 이렇게들 막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분노가 이렇게 차 있는 상태고 특히나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인데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그러니까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이 이상하게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이런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이렇다 하더라도 뭔가 정권하고 잘 결탁만 되고 국책은행하고 잘 연결만 되면은 내가 뭐 천문학적인 혈세를 받았는데 네. 그게 결국은 또 망했는데 또 다시 그거를 다시 또 수조원을 타낸다. 네. 이게 그 시장 생태계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게 할 겁니다. 이게 경쟁력 강화하는 것보다는 뭔가 유착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과학기술 인력에 투자하는 것보다 전관예우를 한 사람이라도 더 들여서 네트워크에 로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요. 예, 저는 예. 우리나라 경쟁력이 너무너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는 여당 의원들께서도 괜히 수출입은행이 이런 식으로 대우조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저가 경쟁을 하는 바람에 건전한 그 경쟁사조차 지금 망하게 생겼다. 이런 재벌이에요. 현대하고 삼성. 예. 이렇게 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500개가 대기 중인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가는 거를 이제 정말 이제 예. 그만둬야 되고요. 사실 실업대책 중심으로 해서 가면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좀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무분별하게 지원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 분명한 원칙과 기준이었는데 김종석 의원은 안 그러실 텐데 여당 의원들께서 이런다고 하니까 갑자기 또 아니. 갑자기 그 대기업을 옹호하는 발언처럼 들려서 순간 제가 좀 농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박 의원님 참 공감하는 게요. 예.
먹고 사는 문제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너무 많이 개입하니까 국민들은 R&D를 하거나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로비하고 네트워킹하는 데 관심 쓴다 이겁니다. 그 원칙은 우리 공감하고요. 적어도 20대 국회 내에서 그건 좀 끊어내자고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국가가 너무 개입하지 마라. 그래봤자 정치인과 공무원만 좋다. 그리고요. 지금 부실 기업에 수조 원 넣었다고 비판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이 국영기업으로 편입된 건 김대중 정부 때 IMF 직후입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관리하에 지금까지 끌고 온 거고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거 보니까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실 대기업에 몇 조 원씩 왜 털어넣느냐 분노하시는 건 좋은데 안 털어넣었으면은 10년 전에 대우조선해양의 6만 명 고용자들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실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상당히 힘든 선택을 했을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부 이어서 지금까지도 또 박 의원님도 그때 정부 계셔서 내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실 IMF 같은 어떤 나라 전체의 위안이기 때 어느 정도 정책 금융이 들어가는 거는 그건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바로 정리를 하고 그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게 문제였죠. 그게 심지어는 개인 기업이고 경쟁력이 있다는 현대중공업조차도 2013년에 2015년부터 수주 절벽이 오고 큰 대형 적자가 날 걸 몰랐어요. 하물며 국영기업도 알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분식 문제가 생긴 건데 구조조정은 신속하고 충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IMF 때 배운 교훈이고요. 시간 끌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부담이. 그래서 신속해야 되고요. 자꾸 야당 일각에서는 책임 소재를 밝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전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책임은 밝히는 건 절대로 필요한데 구조조정은 빨리 착수해야 그나마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구조조정은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시적인 과정입니다. 생태계입니다. 태어나는 기업이 있으면 죽는 기업도 있어야 생태계가 건전한데요. 그동안에 무슨 이유에서인지 죽는 거를 막는 이상한 논리가 우리 기업계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죽을 기업은 죽이고 살 기업은 살고 도와줄 기업은 도와주고 이렇게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산업 재편 문제, 구조조정 문제, 우리 경제에 앞으로 장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수님께서도 먼저 처방을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면 핵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경쟁력 강화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요. 금융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세계가 부채에 의존해가지고 성장을 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제조업이 과잉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제 결과가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의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을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러니까 몸집 키우기로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조선업만 하더라도 2007년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상선 발주량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덩치 키우기로 미뤄졌단 말이에요. 정책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이죠. 크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2009년도까지 제조업 취업자가 쭉 감소하다가 2010년도부터 한 80만 명 가깝게 증가해요. 이런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지금 이제 우리가요. 지금 조선업에서 정부가 지금 이제 그러잖아요. 2020년까지 조선 3사에서 최대 8만 명이니까 인력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규모가 어느 규모냐면요. 조선업에서 2006년도 규모로 쭉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전체로 보게 되면은 다음 정부까지 한 제조업에서 한 130만 명이니까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러면 과거에 그러니까 제조업을 가지고 일자리와 소득을 만들었던 이런 상황을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정부가 저는 구조조정을 굉장히 지연시킬 것이고 다음 정부에 떠넘기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요 지금 집권 여당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정치권이 이건 그러니까는 여야정 합의에 의해 가지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독립기구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제조업 구조조정은 필연적인 지금 과정인데 그 제조업 공백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산업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밑그림부터 우리가 그리는 것을 같이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이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 정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지 않으면은 이건 굉장히 지금 커다란 문제로 우린 지금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경고를 하고 싶어요. 장래 이제 먹거리가 뭔지 우리 산업 재편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이 먼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구조조정의 원칙을 있다면 저는 항상 그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원칙은요. 기존에 있는 부실은 소속 처리하자. 빨리 털어내자. 다시 말하면 썩은 밀크는 계속 썩는다. 그래서 빨리 털어내자. 그래서 신속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추가 부실 발생 억제입니다. 네. 앞으로 똑같은 그런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택하느냐. 그래서 추가 부실 발생 억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책임 추궁입니다. 그래서 왜 부실이 생겼느냐.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해야 앞으로 똑같은 부실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앞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요. 빨리 부실을 틀어내자. 그러면 그것만 틀어내면 앞으로 계속 부실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그 조선업계에 대한 그 구조조정은 제가 볼 때는 아마 2020년까지 버텨보자. 앞으로 이제 3, 4년 더 버티면 조선업이 호황이 오면 뭐 괜찮지 않겠느냐. 옛날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참 좋겠는데 만일 3, 4년 지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조선이 부실되면 더 부실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그 조선업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구조조정에 들어가야지 지금과 같이 무조건 버텨보자. 돈만 집어넣어봐. 버텨보다가 잘 되면 좋아. 이런 식의 그 구조조정은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구조조정에 뭐 책임도 추궁하고 앞으로 뭐 큰 그림도 그리겠다고 하지만 전혀 지금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다. 어쨌든 뭐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추궁이 철저히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들어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브렉시트의 영향인데요. 요즘 별 어려운 문제들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느냐 마냐. 지금 탈퇴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은 됐죠. 앞으로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렉시트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텐데 우리 정부 또 국회도 이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워야 되고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브렉시트가 나온 것들이 이제 양극화와 그런 세계화 극단 경쟁이 막 심화되면서 이 문제가 안으로 곪고 한번 터졌는데 그게 굉장히 퇴행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삶의 조건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터져나올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의원께서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금융시장은 빠르게 안정이 됐고요. 그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고요.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은 근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 또 하나의 불확실성이 생겼고, 그래서 세계 경제 침체한 요인이 될 것이고, 특히 세계 경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앞으로 더욱더 내수 확대를 한다든지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계속 외환 관리를 안정적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원일 의원께서 이 브렉시트가 나타난 원인이 여러분들 지적하셨듯이 이 양극화 문제 심화라든지 세대 간의 갈등 이런 거가 이제 원인이 돼서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표로 보면 미국 못지않게 지금 양극화가 심한 그런 나라이니까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 잘 정치권이나 정부가 잘 대처를 못하면 내년이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걸 미리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 내가 이런 쪽으로 정치를 해서 경제에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순서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느꼈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영역도 많았다. 그래서 이런 건전한 견해 차이는 앞으로 토론과 타협을 통해서 좁혀가고 공감하는 부분은 20대 국회에서 꼭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야당이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이제 같이 지는 거다. 그게 협치입니다. 그래서 여당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제 야당도 이제는 좀 협조적으로 더군다나 안타까운 우리 실업 문제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같이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원희 의원께서도 20대 국회 이렇게 정치함으로써 경제에서 길을 찾도록 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국민 입장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니까 국민 입장에서 본 민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거 제 개인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할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도 마무리 발언 부탁할까요? 우리 사회 그 많은 문제들이 양극화에서 비롯된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고요. 우리의 경제의 가장 기본은 내수 기반.
여기에서 소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득 재분배가 돼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은 돈이 더 온다고 해서 쓰지를 않기 때문에 이 소득 재분배가 예산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와 사회를 다시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20대 국회 바란다. 오늘 제2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 현안을 살펴보고 해법을 함께 모색해 봤습니다. 20대 국회는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놓인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노년층의 빈곤 문제 등에 대한 해법 마련에도 앞장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야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 든든한 추출이 되어주길 희망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는 20대 국회 바란다 제3부로 사회 문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 의원님 그리고 두 분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